정말 충격적인 역사적 일이 벌어졌습니다. UNCTAD의 단호한 결정으로 한국의 지위가 전격 선진국 반열로 도약했는데요. 이는 21세기에 들어서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는데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68차 무역개발이사회, 전 세계가 그 눈부신 순간을 목격했습니다. 한국 대표부 대사는 무역이 경제 발전의 열쇠라며 이번 지위 변경을 열렬히 환영했죠. 수많은 나라들이 도전했지만 실패한 가운데 오직 한국만이 57년 역사상 처음으로 선진국에 진입하는 기적을 이루어냈습니다. 전쟁으로 폐허가 된 국가를 재건, 세계 최빈민국에서 세계 10대 경제 강국으로 이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낸 한국의 놀라운 도약, 이제 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되었는데요.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세계 강호들과 한 팀을 이룬 한국, 과연 무역의 마법은 어디까지 펼쳐질까요? 자세한 이야기는 지금 바로 시작됩니다. 하루 만에 제가 한국에 대한 생각이 바뀔 거라고는 꿈에도 몰랐어요. 제 이름은 존 스미스입니다. 전 세계 여러 나라에 대해 글을 쓰는 기자로 일하고 있었죠. 오랫동안 저는 서방의 큰 나라들이 작은 아시아 국가들보다 더 중요하다고 믿고 있었어요. 한국은 그저 이상한 풍습을 가진 작은 나라, 운 좋게 경제 성장을 이룬 나라라고만 생각했죠. 세계 무대에서 진지하게 주목받을 만한 나라가 아니라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화요일 아침이었어요. 제 책상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미국과 유럽 뉴스를 훑어보고 있었죠. 보통 제가 글을 쓰는 나라들이었어요. 마이너스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나라들 말이에요. 스미스 제네바로 가야겠어? 전화기 너머로 상사가 말하고 있었어요. 유엔에서 한국에 관한 회의가 열릴 예정이야. 아마 중요한 건 없겠지만 누군가 가서 기사를 써야 해. 거의 거절할 뻔했어요. 관심도 없는 나라에 대한 또 다른 지루한 유엔 회의라니요? 더 좋은 기사거리를 쫓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죠. 중요한 장소에 관한 중요한 이야기들 말이에요. 회의 주제가 뭔데요? 관심 없음을 숨기려 애쓰며 물었어요. 한국 사람들이 파장을 일으키고 있어. 개발도상국 지위에서 선진국 지위로 바뀔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어. 아시아 호랑이 경제 중에서 그 완전한 도약을 이루는 첫 번째 국가가 될 거야. 저는 실제로 큰 소리로 웃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큰 소년들의 테이블에 앉게 된다고? 보고 나서야 믿겠네. 전화를 끊은 후 컴퓨터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화면에는 제가 예전에 한국에 대해 쓴 기사들이 있었죠. 일시적인 문화적 성공이나 모방적 경제 모델 같은 것들을 써놓았더라고요. 한국은 그저 다른 나라들을 따라하고 있고 몇몇 팝송과 TV 프로그램으로 운이 좋았을 뿐이라고 진심으로 믿고 있었어요. 제네바행 여행 가방을 싸면서 한국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을 생각해 보았어요. 아니,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요. 몇 년 전에 그 강남 스타일 노래가 있었죠. 스마트폰과 TV를 만들고 있었고요. 10대들이 좋아하는 보이밴드들도 있었죠. 제게는 별로 인상적이지 않았어요. 5년 전에 서울을 방문했던 것이 기억나고 있었어요. 그때 저는 문제점을 찾아 글을 쓰느라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죠. 잘 작동하지 않는 것들을 찾는 데 집중하고 있었어요. 깨끗한 거리, 놀라운 기술, 모든 것이 얼마나 잘 조직되어 있는지 거의 알아채지 못했어요. 도착하기도 전에 한국이 어떤 곳인지 이미 결정해버렸던 거죠. 제네바행 비행기에서 머릿속으로 기사를 쓰기 시작했어요. 이미 뭐라고 말할지 알고 있었죠. 한국, 유엔 회의에서 상징적 격상 받았으나 여전히 과제 남아. 한국이 미국, 독일, 일본 같은 나라들과 정말 같은 리그에 있지 않다고 쓸 생각이었어요. 그들의 성공은 아마도 일시적일 거라고 설명할 계획이었죠. 비행은 길었고 진짜 뉴스를 다루기 위해 이 임무를 얼마나 빨리 끝낼 수 있을지 생각하며 잠들었어요. 24시간도 안 되어 제가 믿었던 모든 것이 뒤집힐 거라는 걸 몰랐어요. 단지 한국에 대한 시각뿐만 아니라 기자로서 한 사람으로서의 저 자신을 보는 방식까지 바꿀 순간을 향해 날아가고 있다는 것도 알지 못했죠. 편협한 사고방식을 가진 제 평범한 기자 세계는 편안하고 안전하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저는 세계 무대에서 활약하려는 이 작은 나라들에 대해 미국인들이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전문가였죠. 이 임무는 단지 또 다른 취재거리가 아니었어요. 제 자신의 편견과 마주하게 될 여정이 시작되고 있었던 거예요. 비행기가 제네바로 하강하기 시작하면서 아래에 펼쳐진 아름다운 스위스 풍경을 내다보고 있었어요. 아침 햇살 속에서 산과 호수가 평화롭게 보이고 있었죠. 모든 것이 평범해 보였어요.
하지만 이 여행에서는 제가 예상했던 것과 달리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을 거였습니다. 제네바에 도착했을 때 회의실은 춥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벽은 하얗고 아무 장식도 없었죠. 커다란 창문으로 산이 보이고 있었지만 저는 그 경치를 거의 눈여겨보지 않았어요. 맨 뒷줄에 자리를 잡고 노트북을 열며 지루한 시간을 보낼 준비를 하고 있었죠. 여기 있고 싶지 않았어요. 한국에 관한 이 회의는 제 시간 낭비로만 여겨지고 있었거든요.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회의실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그들은 멋진 정장을 입고 각자 다른 언어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죠. 미국, 영국, 독일 대표들은 알아봤어요. 제가 주로 글을 쓰는 나라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한국 대표들의 이름은 알아보려고 애쓰지도 않았어요. 굳이 왜요? 제 생각에는 그렇게 중요한 나라가 아니었으니까요. 옆자리에 앉아있던 다른 기자에게 몸을 돌렸어요. 그녀는 로이터라는 큰 뉴스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죠. 정말 지루할 것 같아요. 조용히 말했어요. 뭔가 발표하고 모두가 예의상 박수치고 실제론 아무것도 변하지 않겠죠. 그 여자는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오늘은 주의 깊게 보는 게 좋을 거예요. 그녀가 말했어요. 한국의 경제 지표가 정말 놀라워요. 단 한 세대 만에 이룬 성과는 아무도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에요. 저는 어깨를 으쓱하며 시선을 돌렸어요. 그녀가 뭘 안다고요? 저는 15년 동안 세계 이슈를 보도해 왔어요. 인기를 끌다가 사라져버리는 국가들을 많이 봐왔죠. 한국은 그저 음악과 TV 프로그램이 인기를 얻으면서 좋은 10년을 보내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오래 가지 않을 거라 여기고 있었죠. 회의가 시작되었지만 거의 귀 기울이지 않고 있었어요. 나중에 채울 빈칸을 남겨두고 이미 기사를 작성하고 있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나기도 전에 무슨 말을 할지 다 알고 있었죠. 제 마음은 닫혀 있었어요. 그때 마르셀 뒤팽이라는 사람이 회의실 앞으로 걸어 나왔어요. 그는 프랑스인이었지만 한국 정부의 고문으로 일하고 있었죠. 회색 머리에 안경을 쓰고 차분하고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또 다른 지루한 연설이라고만 생각했죠.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서 뭔가가 저를 멈추게 했어요. 그는 이런 회의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말하지 않고 있었어요. 복잡한 단어를 사용하거나 공허한 약속을 하는 게 아니었죠. 진짜 감정을 담아 말하고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단순한 지위 변화가 아닙니다. 그가 말하고 있었어요. 이것은 놀라운 여정의 증거입니다. 한국은 전쟁으로 피폐해진 나라에서 한 사람의 일생보다 짧은 시간 안에 세계적인 리더로 변모했습니다. 이제 저는 실제로 귀를 기울이고 있었어요. 무역은 국가 발전을 위한 가장 중요한 도구 중 하나입니다. 뒤팽이 계속 말하고 있었어요. 한국은 이 점을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했습니다. 그는 큰 화면의 차트와 숫자들을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한국이 어떻게 경제를 성장시키고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며 전 세계에 문화를 퍼뜨렸는지 보여주고 있었죠. 저에게도 그 숫자들은 인상적으로 다가오고 있었어요. 관심 있는 척하는 대신 실제로 메모를 하고 있었죠. 머릿속으로는 여전히 듣고 있는 내용에 반박하고 있었어요. 그냥 운이 좋았을 뿐이야 생각했어요. 다른 나라들이 한 일을 따라 했을 뿐이지. 오래 가지 않을 거야. 하지만 제 안의 작은 목소리가 제가 틀렸을지도 모른다고 의문을 품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뒤팽이 말을 마친 후 다른 나라 대표들이 일어나 의견을 말했어요.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나라의 대표들이 한국의 성과에 대해 진정한 존경심을 가지고 말하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이런 나라들은 제가 존경하는 강대국들이었는데 그들이 한국을 동등하게 대우하고 있었던 거예요. 거기 앉아서 듣고 있는 동안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어요. 눈앞에 펼쳐진 이야기가 제 머릿속에 이미 써놓은 이야기와 맞지 않고 있었죠. 큰 서방 국가들이 위에 있고 작은 아시아 국가들이 아래에 있다는 제 세계관이 바로 제 눈앞에서 도전받고 있었어요. 생각을 바꾸고 싶지 않았어요. 예전 생각을 그대로 유지하는 게 더 쉬웠으니까요. 하지만 증거들은 점점 무시하기 어려워지고 있었어요. 다른 나라들이 한국에 보여주는 존중은 진심으로 느껴졌어요. 경제 지표는 실제 데이터였고요. 제가 인정하고 싶든 그렇지 않든 중요한 일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오전 세션이 끝날 무렵 혼란스럽고 짜증이 나고 있었어요. 기사를 마무리하지 않고 노트북을 닫았어요.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죠. 마르셀 뒤팽이라는 스승이 나타나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에 도전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직 그의 지혜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여전히 세계를
그리고 한국을 다르게 보라는 소명을 거부하고 있었죠. 짧은 점심시간 후에 오후 세션이 시작됐어요. 저는 혼자서 샌드위치를 먹으며 오전 발표에 대해 계속 생각하고 있었죠. 누구와도 얘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머릿속에서는 여전히 갈등이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회의실로 돌아왔을 때 뭔가 달라져 있었어요. 마치 천둥이 치기 전처럼 공기가 달라진 느낌이었죠. 사람들은 더 이상 조용히 앉아있지 않고 있었어요. 흥분된 목소리로 속삭이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중요한 일이 곧 일어날 것이라는 느낌이 들고 있었죠. 스웨덴에서 온 키가 큰 여성 회의장이 앞에 서 있었어요. 그녀는 투표를 요청하며 또렷하고 힘찬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어요. 이제 모든 나라들이 한국이 개발도상국 그룹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이동할지 결정하는 순간이었어요. 한 나라씩 투표 카드를 올리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죠. 모든 표가 찬성이었어요. 단 하나의 나라도 한국의 새로운 지위에 반대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일어나 환호하며 박수 소리가 회의실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저는 의자에 꼼짝 않고 앉아 있었어요. 손도 움직이지 않고 있었죠. 이 순간이 해변의 강한 파도처럼 저를 강타했어요. 이 모든 중요한 나라들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의 한국을 동등하게 맞이하고 있었어요. 그저 예의상 그러는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정말로 한국이 그들의 테이블에 속한다고 믿고 있었죠.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깨어지는 것을 느꼈어요. 제 오래된 생각의 벽에 금이 가고 있었죠. 이것이 제 문턱이었어요. 세상을 바라보는 제 오래된 방식과 새로운 시각 사이의 경계선이었죠. 노트북 뒤에 숨는 대신 저는 일어섰어요. 컴퓨터를 치우고 거의 사용하지 않던 작은 수첩을 꺼냈어요. 회의실을 돌아다니며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제 오래된 생각을 증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로 듣고 배우기 위해서였죠. 투표 후 미소 짓고 있던 유럽연합 출신의 한 여성에게 다가갔어요. 이제 각국이 한국과 어떻게 협력할지에 대해 무엇을 의미하나요? 제가 물었어요. 그녀의 눈이 반짝이며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모든 것이 바뀝니다. 한국은 더 이상 다른 나라를 따라가기만 하지 않아요? 이제 그들이 규칙을 만드는 데 도움을 줄 거예요. 다른 나라들에게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지 가르쳐 줄 거고요.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끌어 나갈 거예요. 제가 대화를 나눈 모든 사람은 제가 정말로 들을 의지가 있는지 시험하는 것 같았어요. 몇몇 사람들은 제 옛 생각과 일치하는 견해를 나누고 있었죠. 미국 무역 그룹의 한 남자는 한국이 그저 몇몇 팝 음악과 전자제품으로 운이 좋았을 뿐이라고 중얼거렸어요. 2년 전이었다면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 저는 그에게 의문을 제기하고 있었어요. 수십 년 동안 꾸준히 일어나는 일이 정말 운일까요? 음악, 영화, 기술, 의학 분야에서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 말이죠? 그는 좋은 대답을 하지 못했어요. 회의가 끝난 후 호텔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대신 제네바 거리를 돌아다니며 제가 보고 들은 모든 것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죠. 오후 햇살 속의 도시는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어요. 호수는 파란빛으로 반짝이고 오래된 건물들은 산을 배경으로 당당하게 서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거의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제 발길은 다른 기자들과 경제학자들이 모여있는 작은 카페로 향했어요. 그들은 흥분해서 그날의 일들을 토론하고 있었죠. 저는 근처 작은 테이블에 앉아 귀를 기울이고 있었어요. 한국의 방식은 국가 발전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한 모든 것을 바꿔놓았어요. 회색 머리의 여성이 말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스위스 출신 경제학자였죠. 그들은 문화 판매와 새로운 기술 창조를 결합한 새로운 길을 만들었어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일이죠. 수첩을 꺼내서 쓰기 시작했어요. 계획한 기사를 위한 메모가 아니라 변화하는 제 생각에 대한 메모였어요. 전에는 한 번도 묻지 않았던 질문들을 적고 있었죠. 제가 늘 믿어왔던 것과 맞지 않는 사실들을 적었어요. 제가 마주한 적들은 다른 사람들이나 다른 나라들이 아니었어요. 진짜 적은 제 마음속에 있었죠. 제 자존심, 오래된 생각들, 변화를 꺼리는 마음이었어요. 그 카페에 앉아 한국의 성취에 대해 토론하는 흥분된 목소리들에 둘러싸여 저는 선을 넘었어요. 더 이상 모든 답을 가진 전문가가 아니었어요. 많은 질문을 가진 학생이 되어 있었죠. 카페 창밖으로 햇빛이 사라지고 있었어요. 저녁이 제네바를 감싸고 있었죠.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새로운 무언가가 밝아오고 있었어요. 저는 오래된 믿음이라는 편안한 어둠을 뒤로하고 미지의 영역으로 문턱을 넘어섰어요. 앞으로의 여정은 힘들겠지만
수년 만에 처음으로 놀라운 것을 느끼고 있었어요. 바로 호기심이었죠. 제네바 하늘의 별들이 나타날 무렵 호텔 방으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도시의 불빛이 잔잔한 호수 물결에 반사되고 있었죠. 방 안에 들어와서는 가방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침대에 무겁게 앉았어요. 머릿속이 팽이처럼 빙글빙글 돌고 있었어요. 파란 호텔 침대보 위에 메모를 펼쳐놓았어요. 수많은 페이지의 정보들이 있었는데 여러 해 동안 제가 믿어왔던 것과 맞지 않는 사실들로 가득 차 있었죠. 이것이 제 직업 생활에서 가장 큰 도전에 대한 접근법이었어요. 진실과 마주하는 것이었죠. 노트북을 열고 한국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찾기 시작했어요. 평소처럼 문제점을 찾는 게 아니라 그들의 여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어요. 어두운 방에서 밝은 화면이 제 얼굴을 비추는 가운데 기사를 하나하나 읽고 도표를 하나씩 살펴보고 있었죠.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고 있었어요. 한국은 단 60년 만에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중 하나로 성장했죠. 1950년대 끔찍한 전쟁 이후에는 거의 아무것도 없었어요. 지금은 삼성, 현대, LG와 같이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거대 기업들을 만들어냈죠. 영화는 유명한 영화제에서 상을 받고 있었고 음악은 미국과 유럽의 차트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눈이 멀 수 있었을까? 빈 호텔 방에 대고 속삭였어요. 한국 대중문화가 어떻게 세계로 퍼져나갔는지 보여주는 영상을 찾아봤어요. BTS나 블랙핑크 같은 그룹들은 단순히 운이 좋았던 게 아니었어요. 마이너스 오랜 세월 동안의 노력과 세심한 계획의 결과였죠. 한국어를 모르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한국 드라마를 보고 있었어요. 뉴욕부터 파리까지 매장에서 한국 화장품이 다 팔려나가고 있었죠. 이건 운이 아니었어요? 모방도 아니었어요? 새롭고 중요한 무언가였죠. 손가락이 타자를 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천천히, 그 다음에는 점점 더 빨라졌죠. 화면에 형성되고 있는 기사는 제가 처음에 쓰려고 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어요. 매 단락마다 제가 틀렸다는 걸 인정하는 느낌이었어요. 매 문장은 예전 사고방식에서 한 걸음 멀어지는 것 같았죠. 한국이 어떻게 자기만의 성공 경로를 만들었는지 적고 있었어요. 단순히 물건을 싸게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기술과 창의성에서 선두주자가 됨으로써 경제를 어떻게 발전시켰는지, 음악, 영화, 음식, 패션 같은 문화를 어떻게 활용해서 전 세계 사람들과 소통했는지에 대해 쓰고 있었죠. 자정쯤 타자를 멈췄어요.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 멈춰있는 동안 차가운 느낌이 제 배를 타고 퍼져나가고 있었어요. 이것이 제 시련이었죠. 마이너스 여정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었어요. 만약 이 기사를 제출한다면 마이너스 한국의 업적과 제 자신의 실수에 대한 이 솔직한 시각을 마이너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상사가 제 글을 알아볼까요? 독자들이 이렇게 틀렸다고 인정하는 기자를 신뢰할까요? 동료들이 저를 비웃을까요? 잠시 기사를 바꾸는 것을 생각했어요. 덜 솔직하게 만들 수도 있었죠. 이것이 단지 한국의 작은 발걸음일 뿐 큰 업적이 아니라고 여전히 말할 수도 있었어요. 그들이 성취한 것보다는 여전히 직면하고 있는 문제에 초점을 맞출 수도 있었죠. 옛날의 편안한 생각들이 저를 다시 끌어당기려고 했어요. 항상 큰 서방 국가들이 가장 중요하고 작은 아시아 국가들은 결코 정말 중요할 수 없는 익숙한 세계에 머무르는 것이 너무나 쉬웠을 거예요. 손이 키보드 위에서 주먹을 쥐고 있었어요. 방이 너무 좁고 더운 느낌이 들었죠. 일어나서 창문으로 걸어가 열어젖히며 시원한 밤 공기를 들이마셨어요. 제네바의 불빛이 마치 떨어진 별처럼 아래에서 반짝이고 있었어요. 진실은 단순했지만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저는 한국에 대해 틀렸어요. 조금 틀린 게 아니라 완전히 틀렸죠. 그리고 한국에 대해 틀렸다면 또 무엇에 대해 틀렸을까요? 얼마나 많은 나라들을 오해했을까요? 다친 마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을 놓쳤을까요? 노트북으로 돌아섰어요. 반쯤 완성된 기사가 마치 심장 박동처럼 깜빡이는 커서와 함께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선택해야 했어요. 안전과 옛 습관으로 도망칠 수도 있었고 아니면 시련에 맞서 실수를 인정하고 더 나은 기자가 될 수도 있었어요. 어쩌면 더 나은 사람이 될 수도 있었죠. 앉아서 한국의 업적을 축소하려 했던 문단을 지우고 대신 이렇게 썼어요. 저는 한국에 대해 틀렸습니다. 이 깨달음은 국제 기자로서 수년 동안 제가 또 무엇에 대해 틀렸는지 스스로 질문하게 만듭니다. 그 단어들이 화면에서 단순하고 진실되게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것을 쓰는 것은
너무 오랫동안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배낭을 내려놓는 것 같은 느낌이었죠. 어깨가 편안해졌어요.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창밖으로 다리 스위스 산맥 위로 떠오르고 있었어요. 안에서는 단어마다, 문장마다 시련에 맞서며 계속 타자를 치고 있었어요. 마침내 진실이 페이지 위에 놓여 있었죠. 불편하고 도전적이지만 진짜였어요. 다음날 아침 일찍 잠에서 깼어요. 호텔 창문 밖으로 해가 막산에 비추기 시작하고 있었죠. 기사를 아주 늦게 마쳤지만 피곤하지 않았어요. 몇 년 동안 짊어지고 다녔던 무거운 가방을 내려놓은 것처럼 더 가벼워진 느낌이었어요. 깊게 한번 숨을 들이마시고 전송 버튼을 눌렀어요. 한국과 제 생각의 변화에 대한 솔직한 기사가 인터넷을 통해 편집장님의 컴퓨터로 날아가고 있었죠. 이제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요. 여행 가방을 천천히 싸면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궁금해하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제 새로운 생각에 화를 낼까요? 제가 마음을 바꾼 것을 보고 비웃을까요? 예전에 존 스미스라면 이런 일들에 대해 많이 걱정했을 거예요. 하지만 자신의 실수와 마주한 새로운 존 스미스는 이상하게도 차분함을 느끼고 있었죠. 3시간 후 전화벨이 울렸어요. 화면에 편집장 이름이 떠 있었죠. 전화를 받으면서 심장이 더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편집장의 목소리는 놀랐지만 화난 것 같지는 않았어요. 그는 제 기사가 강력하고 솔직하다고 말했어요. 베테랑 기자, 서구적 편견에 맞서다 한국의 부상, 국제적 통념에 도전하다라는 제목으로 바로 출판하고 싶다고 했죠. 비행기가 고향에 착륙할 무렵 제 기사는 이미 온라인에 올라가 있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켰는데 반응을 보는 것이 두려웠죠. 하지만 분노나 비판 대신 제 받은 편지함은 뜻밖의 것으로 채워지고 있었어요. 감사 메시지들이었죠. 한국 독자들은 제가 생각을 바꾼 것에 대해 솔직했다며 감사하고 있었어요. 다른 기자들은 자신들의 편견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고 있다는 내용을 적어보냈죠. 편집장은 몇 년 만에 가장 좋은 작품 솔직하고 실제로 통찰력 있다라고 부르는 메시지를 보냈어요. 하지만 진짜 보상은 다른 사람들의 칭찬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제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무언가였죠. 마치 몇 년 동안 안개 낀 안경을 쓰고 있다가 마침내 선명하게 볼 수 있게 된 사람처럼 느끼고 있었어요. 세상이 이제 달라 보였어요. 더 흥미롭고 더 복잡하고 더 탐험할 가치가 있어 보였죠. 그 후 며칠 동안 전에는 무시했을 이야기들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중요하지 않다고 무시했던 나라들이 이제는 들려줄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았어요. 다시 호기심을 느끼고 있었죠. 오랫동안 제 직업에서 느끼지 못했던 감정이었어요. 제네바 회의 3개월 후 나를 포함해 모두를 놀라게 하는 일을 했어요. 상사에게 새로운 임무를 요청했죠. 서구 모델 밖에서 성공으로 가는 새로운 길을 만들고 있는 나라들에 대한 심층 기사 시리즈였어요. 첫 번째 목적지는 한국 서울이었고 6주 동안 내부에서 그들의 발전에 대해 배울 예정이었죠. 한국으로 날아가는 날은 밝고 맑았어요.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보통 국제 출장 때 느끼던 지루함이나 피곤함을 느끼지 않고 있었어요. 대신 새로운 것을 느끼고 있었죠. 설렘이었어요. 그리고 제 보도에서 너무 오랫동안 빠져 있었던 또 다른 무언가가 있었어요. 겸손함이었죠.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바탕으로 한국의 이야기를 전하러 가는 게 아니었어요. 듣고 배우고 이해하러 가고 있었죠. 제 여정은 최고의 기자들이 모든 답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더 나은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해가 질 무렵 비행기가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했어요. 현대적인 공항은 깨끗한 바닥과 첨단 스크린으로 빛나고 있었죠. 여권 심사줄에 서서 젊은 한국인 직원이 제 서류를 확인하고 있었어요. 방문 목적이 무엇인가요? 그녀가 완벽한 영어로 물었어요. 대답하기 전에 잠시 생각했어요. 배우러 왔습니다. 작은 미소와 함께 말했죠. 그녀는 제 여권에 도장을 찍고 한국에 온 것을 환영했어요. 공항을 걷는 동안 몇 년 전 마지막 방문에서 무시했던 모든 것들을 알아차리고 있었어요. 효율성, 청결함, 사려 깊은 디자인. 이제 제 눈은 전에 없었던 방식으로 열려 있었죠. 밖에서는 서울 스카이라인이 펼쳐져 있었고 밤하늘을 배경으로 건물들이 빛나고 있었어요. 이것이 제 귀환이었죠. 세상을 보는 옛 방식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사람으로서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는 것이었어요. 그 차가운 제네바 회의실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어요. 많은 면에서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죠. 하지만 이제 저는 모든 것을 다 아는 기자가 아니라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려는 사람으로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어요. 복잡하고
놀랍고 전에는 귀 기울이지 않았던 이야기들로 가득한 세상이요. 가장 큰 보상은 한국을 더 잘 이해하는 것만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나 자신을 이해하는 것이었죠. 우리가 얼마나 쉽게 우리 자신의 좁은 사고에 갇힐 수 있는지, 그리고 마침내 그 사슬을 깨는 것이 얼마나 자유롭게 느껴지는지에 대해서요. 제 여정은 제가 전할 이야기뿐만 아니라 그것을 전할 사람도 변화시켰어요. 택시가 서울의 밝은 불빛을 향해 달리는 동안 새 페이지의 수첩을 펼쳐서 위쪽에 간단한 메모를 적었어요. 먼저 들어라. 나중에 판단하라. 이것이 제 삶의 새로운 장을 위한 가이드가 될 거예요.